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자신의 세계, 자신과 세계, 나의 발견과 표현입니다. 자, 이번 단어를 통해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가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술 교과서의 첫 번째 단원으로 나의 발견과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꼭 그 미술 과목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발견, 항상 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그려야 더 나아지고 성찰하며 나를 인식하고 또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도입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도입 영상을 봤습니다. 결국엔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작가들만 나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해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나를 먼저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타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내면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성향을 지녔는가를 항상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작가들은 어떻게 작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하이젠베르크 박사의 불확실한 마법 거울. 제목이 길고 또 어렵네요. 여기서 보면 하이젠베르크 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상식이 좀 있는 분이라면 하이젠베르크 박사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 박사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양자역학 참 어렵죠. 양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들을 연구하는 건데요. 선생님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양자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고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양자역학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도 봤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크 박사의 양자역학 그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불확실한 마법의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나 자신도 불확실합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원자들도 사실 되게 불확실하대요. 어쩔 때는 파동의 성향을 띄었다가 어떨 때는 입자의 성질을 띄었다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누군가가 관찰하면 파동이 됐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입자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관찰자라는 게 꼭 사람이 뿐만 아니라 카메라 혹은 어떤 CCTV 뭔가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자기의 상태를 바꾼다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거를 인식하면 나의 앞날이 바뀌지 않을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남자가 하하하 웃고 있죠? 참에 입이 찢어지도록 아주 치아도 가지런하게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위에맨준이라는 중국 작가입니다. 어떻게 딱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요? 자, 본인의 자화상인데 엄청나게 뭐 기쁜 일이 있는지 크게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무엇을 느끼나요? 사실상 이 자화상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웃고 있지만 울고 있다. 우픈 현실, 우푼다라고 그러죠. 이 자화상을 이해하기 전에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짧게 현대의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이랄지 어떤 문화 활동이랄지 이게 우리의 그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억압이 돼 있습니다. 통제가 돼 있죠.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갖고 함부로 뭘 못해요. 표현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중국이 G2 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크게 이뤄놨지만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된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어떤 개인의 자유랄 정부의 강제적 개발이랄. 자, 거기서 딱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기 좋게 발전도 하고 강대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중국의 현실을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슬프다라는 모습을 자화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국의 모습을요. 유해민주는 꾸준히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는 화가다. 그가 그린 자화상은 기억 속의 강력한 인상이면서 유해민준의 아이콘이다. 처음엔 동료나 친구를 그렸지만 점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고 그것은 하나의 부호로 정착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자신을 모델로 온갖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해가며 사진을 찍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다. 자,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동산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입학을 했는데 과연 나는 왜 동산고등학교를 왔는가? 왜 일반계 고등학교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좋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나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을 즐기고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살짝 이렇게 나열하긴 했는데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면 됩니다. 나는 무엇이 좋은가? 그게 곧 진로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자기의 자화상을 약간 왜곡되고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반면에 렘브란트처럼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사실적인 표현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렘브란트 작품을 보면 청년기 때부터 잠시 감상해 볼까요? 자, 시간차를 두고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죠? 자,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자화상은 앞에 있는 자화상보다 뭔가 사실성도 많이 떨어지고 덕지덕지 쭈글쭈글
뭔가 마치 괴기스럽게 그려놨죠. 렘브란트의 그 말년은 참 불행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림도 인정받았는데 점점점 그거를 탕진하고 그다음에 부인과 혹은 가족 그 자식들과 사별과 이별을 하면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자신이 뭔가 초라해지고 재산도 탕진하고 결국에는 말년에는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허탈함,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듯이 꾸고 있죠. 괴기스럽게.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아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윤두서죠.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실제 그림을 봤습니다. 눈에 있는 홍채라든가 털 수염, 그 다음에 눈썹 하나하나 이 한 활놀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그림 앞에 서면 이 윤두서가 정말 뚜렷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아주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오싹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때 당시 조선시대 어떤 사대부의 어떤 사대주의, 조선의 사대주의를 어떤 주시하듯이 그 조선사회, 내가 이 조선사회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역사를 알다시피 조선이 약간 정말 붕당 정치부터 해서 뭐 당에 그 서로 다른 당파에 의해서 목숨도 잃고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윤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족이 어떤 당파 싸움에 조선의 그 정치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이 조선 시대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라는 듯이 지켜보고 있듯이 뚜렷하게 묘사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찌그러져 있죠? 달리라는 자화상입니다. 뭔가 기괴합니다. 뭐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칼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자기가 이제 몸은 사슴이고 막 피가 흘리고 화살에 맞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화상을.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들은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도 자화상인데요. I'm 피노키오. 피노키오의 어떤 욕심,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코가 쭉쭉 늘어나고 어떤 그런 나는 피노키오다. 어떤 욕심을 갖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인형이지만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뭔가 이중적인 삶을 자신과 이렇게 빗대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아까 요 작품 프리다 칼로의 요 자화상을 살펴보면요. 약간 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추측할 수가 있죠. 자신의 어떤 처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감이 되고 있죠. 참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양미간이 이어지는 짙고 풍성한 눈썹, 강렬한 눈빛과 육감적인 입술. 그녀의 이름은 프리다 칼로. 바로 작가 자신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자기 삶이 반영된 자화상을 그린 여자. 일평생 그녀의 가장 친한 벗은 고통이었다. 티티새를 닮은 눈썹이 인상적인 프리다 칼로. 그녀는 20세기 화가들 가운데 가장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렇게 자화상에 집착했을까요? 6살 소아마비에 이어 18살에 겪게 되는 대형 교통사고. 아무도 그녀의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다. 놀라운 생명력으로 기적처럼 살아난 프리다 칼로.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잡은 희망은 그림. 이때부터 그림은 프리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됐고 존재의 중심이 됐다. 유명한 멕시코의 예술가이자 혁명가였던 디에고 리베라.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다. 하지만 디에고는 한 여자의 남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남자였다. 너무 일찍 고통에 익숙해지는 법을 알아버린 프리다 칼로. 그녀에게는 사랑 역시 고통이었다.
성의 자유를 예술의 자양분으로 여겼던 디에고. 아내의 여동생까지 사랑한 남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프리다는 결국 디에고의 곁을 떠난다. 그리고 늘 그랬듯 고통을 작품에 담아내고 리베라를 향한 마음을 그린 지혜의 눈은 수작으로 꼽힌다. 프리다는 독일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불꽃처럼 살다간 47년 그녀의 인생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누구보다 엄마가 되기를 바랐던 프리다 칼로. 23살에 생애 첫 임신을 하게 된다. 이유는 선천적 자궁 기형. 절절한 슬픔은 예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작품으로 승화된다. 여러 번의 유산과 척추 부상으로 또다시 만신창이가 된 프리다 칼로. 재결합으로 다시 부부가 된 디에고는 프리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을까?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다리 절단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프리다 칼로. 고통은 생애 마지막까지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어떤 순간에도 그림을 향한 열정을 꺾지 않았던 화가. 그림은 그녀에게 고통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불멸의 예술가. 그녀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날 프리다 칼로도 없지 않았을까. 네, 프리다 칼로의 작품. 다소 무서운 장면이지만 어때요? 참고 영상을 보고 나니까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보고 이 작품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작가들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단어를 정리해보면 미술 작가들은 자신의 외형적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색과 형태 혹은 은유와 상징,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색과 형태 혹은 은유와 상징,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색과 형태 혹은 은유와 상징, 혹은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고 자기 성찰의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을 가져야 발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